대전 도심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니다 집으로 출동한 경찰과 대치한 20대 남성이 경찰 특공대에 의해 제압됐습니다. 네,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이미 지명 수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사건 사고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안에서 경찰 특공대에게 제압됐는데요. 먼저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특공대가 창문을 통해서 집 안으로 진입합니다. 네, 창문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상당히 소란스러운 분위기가 들리는데 뭔가 긴박한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문 앞에서 지금 대치 중인 상황으로 보이죠? 예. 지금 이제 특공대가 또 안으로 진입을 했는데 이 흉기를 든 채 배회하던 남성이 집 안에서 이렇게 문을 걸어 잠근 채 사제 방검복을 착용하고 양손에는 전기톱과 방패까지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상당히 이제 진압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겪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가요? 저 남성이 지금 집에서 검거되는 현장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 그렇다면 경찰 특공대까지 출동할 정도의 심각한 상황이 이전에 있었다는 얘기겠죠. 그러게요. 12일 오후 10시쯤에 대전 둔산동의 한 어린이 공원 인근에서 저 사람이 양손에 흉기를 들고 배회하고 있다, 너무 무섭다 하는 시민들의 신고가 접수가 됐습니다. 112가 즉시 출동을 했는데 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남성이 현장에서 사라져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손에 흉기를 들고 어린이 공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다고 하면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에서는 즉시 이 남성을 특정해서 추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 공원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갈마동의 한 다세대 주택 4층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한 다음에 이 남성의 집에 검거를 하기 위해서 출동을 했는데 여기서 경찰 특공대가 출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발생을 합니다. 그 안에서 플라스틱 재질의 사제 방검복을 착용을 하고 전기톱, 방패 이런 것들을 들고 유리를 마구 깨면서 저항하고 경찰과 대치 상황을 벌이게 된 거예요. 예. 통상적으로 이런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다 경찰 특공대가 출동하는 게 아닙니다. 흉기나 폭발물 같은 것들을 사용할 의심이 들거나 총기, 흉기 등을 이용한 중대한 인명피해 위협이 있는 경우에 경찰이 특공대를 출동을 시키게 되는데 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한 3시간 정도 신고받고 한 3시간 정도 만에 검거를 하긴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현관으로 진입을 할 수가 없어서 경찰 특공대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위에 옥상에서 밧줄을 타고 내려와서 지금 화면에 창문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네, 창문으로 진입을 하고 동시에 현관문을 강제 개방하면서 들어가서 겨우 제압해서 검거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 자, 경찰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위협이 되는 그런 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자, 근본적으로 이 남성이 대체 왜 어린이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다녔냐. 이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신이 무술 연습을 하려고 흉기를 소지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사실 좀 납득이 좀 안 가거든요. 납득이 되지 않고요. 해서도 안 되는 행동입니다. 예. 흉기를 소지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죄에 해당할 수밖에 없고요. 어린이 공원에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다면 당연히 주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공포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리고 본인은 뭐 어떤 다른 사람을 해치려는 의도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해도요. 충분히 어떤 밀폐적으로라도 이 흉기에 누군가가 다칠 수 있겠다라는 점은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이렇게 뭐 공터에서 무술 연습을 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은 주장은 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주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공공장소 흉기 소지도 문제가 되고요. 이 남성을 검거하기 위해 지금 많은 인력들이 이 남성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투입이 되었잖아요. 네. 옥상에서 이제 로프를 연결해서 이 집으로 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서 또 전기톱을 들고 있어서 또 위험천만한 예. 행동, 이런 부분들이 좀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지 않나. 특수 공무집행 방해 같은 부분, 흉기를 가지고 경찰들의 그런 진압 과정에 있어서 그 진압을 어렵게 했던 이런 부분들이 함께 조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좀 처벌이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남성을 잡고 보니까 이미 업무방해 그리고 재물손괴 혐의로 지명수배 중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잡고 보니까 이 신원을 특정해 보니 이미 지명수배가 되어 있던 사람이
사람이었다는 네네. 겁니다. 지금 받고 있었던 혐의가 이제 업무방해 같은 부분들이 문제가 되었다고 하는데 업무방해라고 한다면 뭔가 난동을 피워서 누군가의 업무를 방해했던 네. 그런 이전에도 이와 유사했던 그런 사정들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명수배 중인 사람이 위험한 물건을 들고 공원을 배회하고 다녔다? 이 자체도 정말 위험천만했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나마 다행인 지점은 직접적으로 타인에게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처벌은 좀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제 주제를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이제 전해드리는 소식인데요. 박나래 씨 관련 논란이었는데 지난해 매니저 갑질 의혹 그리고 불법 의료 시술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에 박나래 씨가 냈던 입장을 먼저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들로 인해 제가 하던 모든 프로그램에서 자진하차했습니다. 이 사안은 개인적인 감정이나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는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히 절차에 맡겨 진행하도록 하겠다. 이 이후에 사실 박나래 씨가 방송에 등장하지 않았고요.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른바 주사 이모 의혹과 관련해서 최근 경찰이 이런 의혹과 관련된 그런 인물들을 대거 소환 조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 의혹이 폭로되게 된 계기는 이른바 무면허 시술 행위로 여겨지는 주사이모 의혹부터 시작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네. 매니저들이 박나래 씨의 갑질 의혹을 폭로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주사이모라고 불리는 사람에게 불법적으로 의료 시술을 받았다라는 정황이 포착됐고 이게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국내 의료 면허, 의사 면허 소지자가 아니라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이 의혹이 일파만파 커졌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이미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주변 연예인들도 이런 불법 시술을 받은 정황들이 하나씩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수사가 확대되는 것이 예정된 수순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강남경찰서가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전현무, 키, 온유, 입 짧은 햇님 등 연예인과 유튜버 5명과 관련한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순차적으로 이들을 불러서 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조사 내용은 과연 이들이 무면허 의료 행위를 하는 주사 이모가 의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에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의료법 위반은 면허가 없이 의료 시술을 하는 그 의사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을 뿐이고 원칙적으로 이 시술을 받은 환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예외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었다 내지는 그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주사를 놓아달라고 했다라든가 동료 연예인 지인들에게 돈을 받고 소개했다라든가 하면 이 부분은 처벌 내용이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 조사를 받은 연예인들을 모두가 다 주사 이모가 불법 의료를 하고 있는지 몰랐다, 의료인인지 알았다, 그리고 병원을 방문한 적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만난 장소가 처음에 병원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통상적인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병원에서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들을 응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 외부의 어떤 접수 데스크에 있는 간호사라든가 직원이 아니다라고 하면 의사라고 만연하게 믿을 예. 수밖에 네네. 없고 우리가 뭐 전문의 자격증 같은 것들을 병원에 게시를 해놓기는 하지만 흔히 병원 가도 그런 거 잘 확인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병원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의사 가운을 입고 의사라는 호칭 내지는 원장님이라는 호칭으로 이 주사이모라는 사람이 불리면서 연예인들을 처음 만났다. 그리고 소개를 받을 때도 무슨 병원 의사야라고 소개를 받았다. 내지는 본인 스스로 의사라고 소개를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적어도 의사라고 믿을 만한 가능성이 충분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걸 단순히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워서 이 부분 조사가 이루어진 거라는 생각 듭니다. 네. 연예계 소식을 하나 더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나나 씨 자택에 강도가 침입했던 사건 많이들 기억을 하실 텐데요. 그 강도범이 오늘 다시 법정에 섰다고 합니다. 어떤 재판인 겁니까? 그러니까 징역
7년을 1심에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첫 기일이 진행이 된 건데요. 사안을 좀 돌아가 보면은요. 지난해 11월 나나 씨와 모친이 함께 살고 있는 집에 흉기를 들고 무단으로 침입을 하면서 금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가 된 겁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사안이었고요. 그 이후에도요. 오히려 당당하게 나나 씨를 내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이렇게 가해자 측에서 역으로 고소까지 하면서 더 큰 또 관심과 문제점으로 지적됐던 사안이었죠. 이와 관련해서 나나 씨의 행동은 당연히 본인과 그리고 본인의 어머니에 대한 위급한 상황을 피하기 위한 정당방위였다라는 점이 인정이 됐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 흉기를 처음부터 갖고 들어갔는가 아니면 나나 씨 집에 있는 흉기를 사용한 것인가 이 부분도 쟁점이 되었는데 흉기를 가지고 자택에 침입한 점도 1심에서 인정이 되었습니다. 징역 7년이 지금 1심에서 선고가 되었는데 이에 대해서 양측 모두 항소를 진행해서 항소심에서 결국 조금 더 시시비비를 가리고 이 처벌 수위가 결정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양쪽 모두 항소를 했다고 했는데 그 강도범 A 씨가 항소를 한 거는 어떤 의미로 봐야 되는 겁니까? 지금 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얘기로는 본인은 강도를 할 고의가 없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흉기도 원래부터 내가 소지하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이걸 입증할 만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상태이고 본인이 절도를 할 고의는 있었지만 피해자를 폭행이나 협박으로 반항을 억압하고 금품을 강취하려고 하는 강도의 고의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가 나나 씨에게 그 흉기로 위협을 당하고 가해를 당해서 뭐 살인 미수니 특수상인이 이걸로 나나 씨를 고소했다가 그 부분이 무혐의 처분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항소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적용되는 혐의를 자체를 바꾸어서 최종적으로는 형량을 줄이기 위한 의도로 이렇게 항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제 항소심에서는 또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좀 이 재판 과정을 좀 지켜봐야겠고요.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놀라운 소식이었는데요.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0대 여성이 심정지에 빠져서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한 번에 임플란트 11개를 치과에서 동시에 심으려고 했다라는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 이 지금 피해 여성의 연령이 75살이었다고 하거든요. 상당히 고령입니다. 그런데 성인의 치아 개수가 사랑니를 포함하면 32개 정도 통상적으로 그다음에 다 사랑니를 발치했다는 전제하에 28개 정도인데 75세 고령이면 이미 치아 몇 개는 임플란트 하거나 빠져서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나이예요. 그러면 이 치아의 거의 절반 가까운 치아를 하루에 임플란트 시술을 하려고 했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그런데 치과에서 이거를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하루에 하면서 수면 마취 들어간 김에 11개를 다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 시술을 한 다음에 3일 뒤에 와서 틀니나 약물 같은 것들을 받아가면 된다 이렇게 안내를 해서 그러면은 치아 개당 발치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니까 그 비용도 줄어든다 이렇게 안내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심립 수술을 받아들인 이 피해자가 수면 마취를 했는데 국소 마취를 했죠. 그런데 16분 만에 이상 반응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응급실로 전원이 됐는데 응급실 의무 기록에 아티카인이라는 이 치과에서 흔히 사용하는 국소 마취제인데 이걸 16개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시술 자체도 굉장히 이 환자에게 부담을 주는 시술이었는데 이 국소 마취제가 사망의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그 AI로 연출한 환자의 치아 상태를 저희가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글쎄요, 지금 보면은 사실 주변에 임플란트를 한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플란트 하나 하는데도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저희가 이제 AI로 연출한 이 화면을 보면은 11개를 동시에 아래 위로 심으려고 했다. 과연 이게 하루에 가능한 일인지 의문이 들어요. 거기다 지금 피해자의 나이가요 75세였습니다. 상대적으로 고령의 나이였다는 점 그리고 지금 사용된 아티카민의 이 용량이 허용되는 용량의 거의 3배에 달하게 이 국소 마취제를 굉장히 과다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그러니까 11개를 동시에 작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당연히 국소 마취제를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망한 피해자의 체중이 54kg 정도라고 할 때 이제 몸무게당 사용할 수 있는 국소 마취제의 양이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병원 기록이라던가 지금 이후에 국가수의 이 감정 결과를 보면
허용되는 그 최대치의 2.9배, 3배가량이 추가로 사용됐다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당연히 국소 마취의 부작용이라던가 아니면 사망에 이를 정도의 어떤 마취제 독성이 몸에 퍼질 수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인과관계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정확한 사망 원인이라던가 왜 이렇게 마취제가 과다 투약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제 심정지 상태, 이 CPR이 발생했을 때 의료진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확인과 이 정리를 하는 작업이 필요하겠지만 일단 이렇게 한꺼번에 무리하게 많은 임플란트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혹시라도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처럼 가격을 좀 싸게 해서 많은 환자를 한꺼번에 유치하려는 일종의 박리담회를 위해서 환자의 안전을 담보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가 필요합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박리담회, 그러니까 의료계에서는 요즘 덤핑 치과라는 그런 용어가 사용된다고들 하는데 사실 이 그 임플란트라는 게 한 대에 보통 한 100만 원 이상씩 원래는 가격을 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한 개당 25만 원에서 35만 원을 받고 여러 개를 하게 지금 유도를 한다. 이게 지금 의료계의 질서를 좀 어지럽히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런 지적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임플란트의 그 종류나 시술 방법에 따라서 이 가격은 좀 치과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저도 임플란트를 하나 했거든요. 그런데 100만 원 넘게 주고 했던 기억이 예. 나고 네. 하나 하는데 젊은 저도 굉장히 힘들었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치과, 일부 치과겠지만 일부 치과에서 이런 식으로 시술 횟수를 높이면 몇 건 달성 뭐 이런 식으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환자 유치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예. 이걸 하기 위해서 실제로 시술 가능한 그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꺼번에 여러 개를 식립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하면서 영업을 했다고 하면 이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사고에서의 쟁점 부분에서 따져봐야 될 부분도 과연 이 환자가 무려 11개의 임플란트 식립이 가능한 한 몸 상태였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의료적인 판단이 있었는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이런 것들까지 그리고 환자에게 이런 부분 설명이 됐는지 이런 것들까지 모두 다 수사를 통해서 확인이 돼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부 치과에서 이런 것들을 지키지 않고 무조건 환자에게 강권을 해서 시술을 한다라고 하면 이건 형사적인 문제로도 발전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형사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러면은 이 의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게 좀 그 환자가 유리한 경우가 드물잖아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 마취제 과다 투약 때문에 사망이 이루어졌다라는 그런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규명을 해야 되는 어려움은 없을까요? 사실 환자에게 뭐 의무기록 사본 등을 요구해서 받아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고 또 네. 응급실 의무기록 같은 것들은 제3의 병원이기 때문에 받아볼 수 있겠지만 의료소송을 진행할 때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가 아니면 환자가 이 기록을 보고 무슨 얘기인지 아는 것부터가 상당히 그렇죠. 난항입니다. 예. 전문 약물 우리가 지금 마취제 얘기도 하지만 저도 이 마취제가 생소해서 이 발음이 좀 어려울 정도로 이게 환자와 그 의사 사이에 어떤 정보의 불균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서는 뭐 입증 책임의 전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한꺼번에 11개를 식립하는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설명 의무가 지켜졌는지 이 부분을 의사가 입증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등 일부 입증 책임의 전환 등을 통해서 환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사실 환자가 많이 불리한 것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다른 의료소송에 비해서는 의사의 업무상 과실을 입증하기가 용이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것이 이 마취제를 투여할 수 있는 적정량 자체를 너무 많이 초과해버렸어요. 네네. 이 여성이 54kg 정도 나가는 여성이었다고 하는데 1kg당 한 7mg쯤 넣어야 되는데 그거보다 3배 가까운 예. 과다 투여를 했고 실제로 국가수 부검 결과에서도 마취제의 독성 때문에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의사가 무리하게 임플란트 11개를 식립하기 위해서 마취제를 과다 투여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다. 그렇다고 네. 하면 이 의사는 당연히 이게 치과에서 흔히 쓰이는 마취제이니까 이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연하게 이런 시술을 무리하게 진행했다는 것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왜 무리한 시술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렀어야 됐는지 그 원인이 좀 잘 밝혀졌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이야기 나눌 마지막 주제입니다. 동물 학대 관련 영상이 또 공개된 건데 사실 잊을만하면 지금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남성이 작은 강아지를 이제 목줄을 하고 이렇게 끌고 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다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길거리에서 남들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강아지를 계속 때리는 장면이 목격이 된 겁니다. 무려 70여 차례 때렸다고 하는데 교육 목적으로 때렸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목격자에 따르면요, 이 길거리에서 한눈에 봐도 이 작은 체구의 어린 강아지를 이 남성 강하게 목줄을 잡아치면서 머리만 해도 70여 차례 구타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이고요. 목줄을 거칠게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난폭한 행동을 하니까 강아지가 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몸을 웅크리고 겁에 질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남성은요, 이 경찰의 이 동물 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자 훈육 차원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목격자는 결코 훈육일 수 없을 정도의 폭력을 행사했다라고 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참담한 상황입니다. 아무리 본인의 소유라고 생각하는 그런 반려견이라고 해도요, 누구도 저렇게 동물을 학대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네. 지금 이 짧은 영상만 보더라도 굉장히 좀 강압적으로 반려견을 예. 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생후 4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강아지인데 지금 그 화면에서도 보시지만 네, 저희가 지금 화면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일단 저희가 이 얘기를 좀 계속 해보겠습니다. 소유권을 주장하던 이 남성, 일단 이 시민의 신고 때문에 임시보호소로 강아지가 옮겨졌다가 다시 이 남성에게 돌아갔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건가요? 우리 민법상 동물은 아직까지는 재산으로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물론 동물보호법에는 학대 견주와 이런 피해 동물을 분리해서 최대 5일 동안 지자체가 보호하는 보호 조치를 마련하고 있고 네. 그 기간 동안의 비용을 보호자에게 부담하게 하고 앞으로의 사육 계획서, 그러니까 보호에 대한 제대로 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다고 하면 보호 비용도 내지 않고 계획서도 안 낸다 하면 소유권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분리 조치가 자주 바로바로 이렇게 사람의 아동학대처럼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것도 아니고 네. 아직까지는 지위 자체가 소유 물건으로 보기 때문에 소유자가 권리를 강하게 주장한다고 하면 이것을 제대로 뺏어올 수 있는, 강제로 뺏어올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마땅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물학대하는 거 신고 들어가도 네. 이 동물권 단체에서 가서 견주를 소유권 포기하도록 몇 날 며칠 설득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예. 물론 민법을 개정해서 이 동물권을 좀 높여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저 학대 견주라고 하더라도 견주의 소유물과 다름없이 재산과 똑같이 평가가 되기 때문에 소유권을 분리하거나 박탈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사건 사고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